예,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입니다. 네, 여의도의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승이라고 합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연재승 선생님하고 같이 뵙게 됐고요. 한 3개월 만에 뵙습니다. 어, 네, 간에 평안하셨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별거 없으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날씨 추운데 새해 잘 맞이하셨는지 궁금도 하고, 사실 저희가 이 채널에 출연해서 비뇨의학 정보를 알려드린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주제에 대한 것도 좀 이슈가 있고, 항상 이 의학이란 게 반복이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겹치고 또 알려드릴 것도 이제 좀 소진됐나 했는데, 그래서 그냥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라이브의 장점은 뭐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게 묘미가 아닐까 싶어서 어 제일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만한 뭐 성병 관련해서 오늘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봤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궁금하신 것들 알려주시면은 이 질문들을 먼저 좀 해소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 놓은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궁금하신 점을 먼저 풀어드리는데 애를 써보고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들을 먼저 시청자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뭐 성병, 성매개 감염 외에도 비뇨의학 전반에 대한 뭐 배뇨 문제, 전립선 문제, 어떤 종양 질환, 남성 갱년기, 요로 결석 뭐 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은 모아두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질문 뭐 빠르게 네,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래밤님께서 그곳 음부라고 생각됩니다. 물집이 생겼는데 점점 퍼지는 것처럼 세네 개가 막 생겼다. 성병일 수 있는가 문의를 주셨네요. 그리고 핸드크림님은 성관계를 안 했는데 헤르페스 걸릴 수 있나요? 뭔가 오털도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IS8미님 성병 검사 어떻게 하나요? 좁쌀 같은 게 생겨서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각각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설명을 드리면은 파란색은 제가 달았던 해설이고 검은색으로 된 건 연재승 선생님이 달았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수포가 점점 퍼지는 경우에는 성병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께서 글로, 말로 묘사하시는 거하고 육안 진찰 소견이 상이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까운 비뇨의학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주신 질문에서는 뭔가 물집이 잡혔는데 성병일 수 있는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수포가 없던 게 생겼고 특히나 반복되고 피곤할 때 주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헤르페스, 뭐 헐피스 바이러스가 뭐 타입 1이든 2든 주로 성기 쪽은 2겠지만요. 감염되었을 때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여드리는 그런 뭐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집이 되게 잘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물집으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다 터져서 뭐 까졌다, 상처가 앉았다, 혹은 여러 개의 조그마한 딱지가 앉아 있는 이런 걸로 발견되기도 하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게 성관계 한 적 없는데 헤르페스 걸릴 수 있나요? 오돌도돌한 게 뭔가 올라왔다고 하셨을 때 제 생각에는 성병이 아닐 것 같고 이 역시 진찰 소견을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매튜 님도 질문을 여기 주셨는데 귀두, 포피, 염 같은 거를 꼭 성병으로 오인하고 계시거나 진주양 구진이라고 하는 양성 질환이 있는데 이거 수포 아니야? 아니면은 뭔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 경험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성병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는 맞지가 않겠죠. 이따가 또 비슷한 질문들 나오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성병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반복되는 질문들인데 제 답은 먼저 히스토리 테이킹,
어떤 그 이력이 있는지 문진의 말로 설명을 먼저 들어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유관 진찰 소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 세 가지 검사가 보통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소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소변 검사는 남자에선 요도염, 여자에서는 질염에 해당하는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게 되고, PCR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보통 항원 항체 반응을 보기 위해서 뭐 헤르페스라든지 매독이라든지 C형 간염, 그리고 HIV 같은 에이즈에 관련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를 긁어서 스왑을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PCR 검사를 진행하면은 매독, 여기서도 헤르페스 타입 1, 2, 연성 하감이라고 하는 질환들을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드물게 HPV를 타이핑, 서브 타입을 A형을 구분하는데 쓰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게 좀 있어서 이따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슉슉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주시고, 매튜님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귀두 쪽이 빨간 반점처럼 군데군데 생겼다가 깨끗이 씻으면 사라졌다가 반복되거든요. 귀두 포피엄이 맞는지, 귀두 포피엄은 성병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침 여기 여기 저희 질문 질문과 중에 포도밭 사나이님 질문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뭐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말씀은 이런 식의 사진의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반복되고 또 씻으면 나아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 귀두 포피엄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히 복용수술 안 한 분들이 흔한데 그 물리적 자극 혹은 뭐 화학적인 물질 혹은 생물학적인 꼭 성병세균이 아니어도 각종 잡균들 뭐 대장균이든 뭐든 각종 균들이 이제 좀 까지거나 아니면 너무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분들 좀 빡빡 닦거나 씻었을 때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거나 해서 결국은 그냥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라는 모습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검사를 소변 검사 정도를 해서 몇 가지 세균이 나온다면 그거는 귀두포피엄이 성병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세균들이 같이 존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안 그러시다가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변 검사 정도는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요거는 말씀대로 좀 푹 잘 씻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연고 같은 거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관리하실 때 하루에 한 번 정도 살짝 까서 뭐 손으로 그냥 바디 샤워 정도 착 묻혀놓고 물로 딱 씻고 요 정도면 좋지, 뭘 스크럽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부를 되게 고운 피부이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이고요. 아마 포경 수술이 안 돼 있는 상태 또는 포피가 덮여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 잘 생기고, 귀두 밑에 이렇게 골짜기가 잡혀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때처럼 끼는 경우도 있고, 그쪽을 손으로 한 바퀴 이렇게 훑으면 냄새도 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귀두 포피염, 표피 말고 보통 정확한 용어는 귀두 포피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는 소니님. 12종 검사를 해서 성병이 나와서 항생제 4주치 처방받았는데 항생제 이렇게 오래 써도 되나요? 저랑 선생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은 어떤 게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12종 테스트라면은 결국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긴 하죠. 8개 혹은 9개에 해당하는 남성은 요도염, 전립선, 여자는 질염,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과, 그리고 사실은 여성 검사를 할 때 좀 특화되어 있는, 아까도 잠시 언급됐지만 피부를 이렇게 병변이 있을 때 묻혀서 스왑해서 코로나 검사하듯이 뭐 매독균이라든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 2형, 그리고 뭐 칸디다라는 곰팡이 요 정도를 추가해서 이제 12개가 된 건데요. 약을 먹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드셨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마도 세균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매독 같은 경우는 항생제 주사 치료하셨어야 할 거고,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항바이러스제를 5일, 뭐 길어도 일주일 정도 먹으면 나을 테니까요. 일단 세균이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약 드시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균의 종류들 중에서 요새 내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세균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특수하게 장기간 약을 드시거나, 내지는 세균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 전립선염이 오랫동안 만성으로 앓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와 연관해서 또 항생제를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대면하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니까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웬만하면은 만약에 이분께서 소변 검사만 시행을 했고 거기서 어떤 균이 나왔다면은 저는 4주까지 약을 쓰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되게 단기간 치료란 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사 한 방으로 나을 수도 있고 내알을 한 번에 먹는 아지스로마이신을 한 번에 일회성으로 복용해서 낫는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균이 뭐가 나왔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12종 세균을 남성에서 하신 거라면은 뭔가 남자에서는 보통 7종, 8종만 유의미하기 때문에 12종이라면 여성분이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쓰는 경우가 제가 MG 플러스라고 써놓은 거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성병균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근데 얘가 항생제 내성을 띠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녀석이 나왔을 때에 한해서는 1주만으로 잘 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 써보고 뭔가 증상이 계속되거나 그러면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 균이 예외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 수 있고 전립선염이라면은 뭐 4주 정도 항생제를 쓸 수도 물론 있는데 과연 소변 검사만 했는데 전립선염을 진단하고 항생제를 오래 쓴 게 맞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치의 선생님과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서 상의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취지가 뭔가 의도하시는 취지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또 질문 주신 거 네, 오늘 주제랑은 조금 다르지만 디플로마틱 CDN님 72세이신데 2년 전부터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죠. 6, 3 미만이 정상입니다만 6에서 높게는 1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1.5까지 떨어졌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시 6이 되고 그래서 계속 고생하시면서 아마 대학병원 가셔서 MRI도 촬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에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전립선 암이 있느냐인데요. 암이 안 보인다라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치가 높으니까 자꾸 마음의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립선 염증이겠죠. 인데 보통은 치료를 하면은 1.5까지 떨어지고 유지가 돼야 될 텐데 또 작은 6개월쯤 지나면 다시 6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뭔가 본인께서 처해 계신 상황이 전립선에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성적인 전립선염이 PSA 6 레벨까지 계속 올라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하나는 들고요. 혹은 MRI가 완벽하게 암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PSA 체크는 좀 신경이 쓰이시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임계 6에서 10을 넘어서면서 점점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MRI를 다시 촬영해 보시거나 급기야는 그러니까 교수님과 상의하셔야겠지만 전립선 조직 검사 같은 걸 한번 시도를 해 보셔서 암이 없다라는 걸 좀 더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립선 염이 자꾸 재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전립선 암 때문에 수치가 올라간 게 확실하다면은 항생제를 쓴다고 해서 이게 확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게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좀 취약한 장기인 분들이 있어서 좀 무리하거나 과로, 잠을 못 잤다, 술을 많이 드셨다, 무리한 운동, 여행 이런 거 후에 그 염증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RI나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가급적 대학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면밀하게 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일단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서 수치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네. 또 마침 전립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순서가 또 전립선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와 있긴 하네요. 요걸 이어서 할까요? 아, 아니면 네네. 이어서 아, 예, 네.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햇살조아님. 네. 초음파를 했는데 색이 알록달록하다고 염증인 것 같다고 들었다. 비세균성인지 세균성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들었다. 전립선염은 혹시 성병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마 초음파를 할 때 색 알록달록했다는 거는 이제 도플러라고 해서 혈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는
그런 방법인데요. 전립선에 보통보다 혈류가 많이 높아져 있다고 하면은 염증 상황일 때 굉장히 피가 많이 흐르면서 그런 소견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재반 이런저런 증상이 아마 전립선염이었겠죠. 그래서 다 판단해서 염증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세균 여부는 사실 세균 검사를 했을 때 검출되면은 세균성, 검출되지 않으면 비세균성이라고 그냥 대체로 생각합니다만 세균이 있는 데는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약을 쓸 때 항생제를 어떤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립선염이 세균성일 때 그 세균이 성관계로 교환되는 세균이라고 한다면은 성병의 일종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립선염이 단순 대장균 같은 것 때문에 생겼거나 비세균성의 전립선염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성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 좀 애매한 답변이 뭐 정설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전립선염하고 성병은 동의어는 아니다. 전립선염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거를 성병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립선염에는 세균성 전립선염, 뭐 비세균성 전립선염 또는 그 세균도 없고 염증도 없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균성 전립선염에는 대개는 무슨 대장균 같은 그런 일반 균주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흔치는 않지만 뭐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즈마, 임질 같은 것 때문에 전립선염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성병성 전립선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항생제를 한 4주 정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기철님, 입술에 수포가 자주 나는데 이것도 성병일 수 있나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수포가 뭐 그냥 좀 건조해서 한 번씩 빨갛게 되는 게 그렇게 느끼신 거 혹은 어, 피곤할 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아프타성 궤양 같은 하얗게 그거를 수포로 오인하신 거면 애초에 상관이 없는 얘기고 만약에 입술에 잘 생기는 헤르페스 특히 타입 1이라고 알려진 그거를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애매해집니다. 성병이라고 한다는 건 성관계를 통해서 맥에 대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 혹은 세균, 미생물 때문에 걸리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그래서 요새 성병이란 말을 좀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죠. 성맥의 감염이라고 하고 왜냐면 병이라 그러면 너무 좋은 글씨가 씌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감염 질환이죠. 그 말인즉슨 몇 가지는 치료되기도 하고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입술 특히 성기 쪽 헤르페스라고 한다면은 성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성관계를 통해 옮으니까요. 근데 입술 쪽 헤르페스라고 한다면은 어릴 때 부주의하게 어른들이 입술에 수포 잡힌 걸 모르고 그냥 뽀뽀 쪽 하면서 옮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는 뭐 성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고 뭐 10대 때 첫사랑 아주 애틋한 사랑하면서 뭐 키스가 되었던 뽀뽀를 쪽 했는데 그때 옮았다. 그거 성병인가? 모를 일이고요. 성인이 되어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깊은 농밀한 키스를 하거나 아니면 구강성교를 하면서 옮았다라고 한다면은 입술이긴 하지만 성관계를 하면서 옮았기 때문에 성병이라고 봐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병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특히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뭐 음부 쪽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주홍 글씨를 딱 찍어 놓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내가 괴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뭐 관리를 잘 하시거나 피로하지 않게요. 그리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약을 바르거나 약 드시면서 빨리 낫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뭐 주홍글씨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말장난 같은 것 같아요. 헤르페스 타입 1은 뭐 성병이 아니고 2는 성병이다. 이렇게 1, 2는 편의상 어떤 의학자들이 구분을 해놓은 것일 뿐이고 그 두 녀석의 어떤 바이올로지 성격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구강성교가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헤르페스 타입 2가 입에 생길 수도 있어요. 구강성교 이후에. 그리고 타입 1이 성기 쪽에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1, 2를 숫자만으로 성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 성매개 감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따가 헤르페스에서는 약간 이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무증상 흘림이라는 게 하나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그거에서 타입 1, 2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 있겠지만 1, 2는 뭐 그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뽀뽀하면서 넘어올 수 있는 거 원일 수 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구강성교 같은 게 있었으면은 원, 투가 크로스해서 위아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치료의 대원칙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을 빨리 잘 해야 되고 있으면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빨리 복용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신 것들, 지금 주신 것들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가드넬라 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자기님. 안 그래도 여기 저희 질문들 중에도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이런 균주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제 채널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가드넬라 균은 어떤 걸까요? 가드네렐라라고 하는 균은 칸디다라고 하는 곰팡이와 더불어서 그냥 여성 질에 늘 상주한다 하시피 관찰될 수 있는 그런 세균인데요. 그 여성은 전 세계 어떤 여성이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영희, 순희, 제니퍼가 되었든 여친이 되었든 와이프가 되었든 걸그룹이 되었든 연예인이 되었든 가드네렐라균은 여성은 다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디폴트 상태 말씀 주신 아이디처럼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보통의 여성분들은 그게 봉인되어서 검출되지도 않고 검사해도 남한테 옮기지도 않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기본 상태입니다. 근데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컨디션이 나빠지면은 그냥 여성분들 좀 약한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가드네렐라 세균이 조금 이제 분열을 하면서 질염을 일으킬 수 있고 증상을 혹은 남성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성관계할 때 질내에 외벽에 상처를 많이 마찰 때문에 내기 때문에 성관계 이후에 가드네렐라균을 깨울 수 있죠. 그래서 너랑 관계 후에 내가 질염 증상에 걸렸다. 맞는 얘기인데 가드네렐라는 기본적으로 남성이 갖고 있다 여성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의 디폴트 세균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도 되게 쉽게 건너가거든요. 근데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어차피 자기 거니까 내가 준 거 별 관심 없고 남성은 가드넬라균이 대부분 증상도 없고 자연 치유도 잘 되고 성관계를 했다면 잘 오기 때문에 늘상 검출이 되어서 물론 약을 먹고 치료도 가능하지만 나왔군요.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그래서 그냥 평이한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원래 시청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카페라떼님 질문이 유레아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가드넬라 양성 밑에 포맨님 질문에도 캔디다 가드넬라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그러면 이거는 성병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여성분이 있다면은 남자들은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가드넬라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남성은 일단 치료 안 하셔도 되고 기분 나쁘면 약 드셔도 되고요. 여성분은 가드넬라가 알게 되는 게 보통 질염 증상을 느꼈을 때일 거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같고 유레아 플라즈마류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말고 호미니스라고 하는 그 종류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성관계로 되게 잘 옮겨 다니는데 성관계 없이도 많은 남녀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진짜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늘 상쇄하고 있는 그런 균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마치 가드넬라처럼. 근데 저는 그래도 없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없는 게 기본 상태고 뭔가 다른 경로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인데 물론 그 다른 경로가 성관계 외에 다른 경로가 너무 많다고 여깁니다. 공공시설이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수총각이 수천여가 나온다든가 전혀 관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없던 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나나 파트너의 증상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신에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서 임신 전 상황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 혹은 그냥 기분이 나빠 죽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약 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데 약 알러지가 있다든가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든가 두 분 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구태여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갖고 지내셔도 무방할 수 있고 자연 치유도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운이 나빠서 면역이 좀 떨어진 경우나 아니면 세균의 감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요도염, 전립선염 남성, 질염, 방광염 여성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때는 오셔서 약을 드시죠. 이런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되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겪는 어떤 그 상황 중에 이런 그 균들이 흔하거든요.
뭐 이거는 공인된 약자는 아니고 UPMHGV는 그냥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그냥 제가 그 길게 쓰기 귀찮아서 적어 놓은 건데 저는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병은 절대 아니다. 주로 공생균이고 그냥 있을 수 있다. 주로 여성분들한테 잘 있을 수 있는데 치료는 그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맞고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증상이 있으면 일단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시도 중에는 조산이나 유산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면 또 없어졌다가 한 달 뒤에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추적 검사는 웬만하면은 굳이 비용 들여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의사들도 똑같이 사실 저는 그 단호하게 성병으로 보지 않고 치료에 대한 원칙도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네. 어떻게 보냐. 근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왜 그런 그 생성형 AI를 쓰면은 왜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좀 부정확한 어떤 그 소스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그럼요. 논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은 여성분이 증상이 있으면은 남자도 치료를 그냥 저는 약을 드려 가드넬라도 왜냐하면 그분이 가드넬라 버지나이티스 때문에 질염이 심하면은 관계 후에 심해진다고 하고 남자가 검출이 됐으면은 굳이 남자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있다가 또 다시 전파를 시켜서 계속 너무 가드넬라의 발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약을 쓰긴 하죠. 근데 이거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말이 많은 책임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HPV에 대한 질문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각 질환별로 네.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면은 뭐 요도염, 질염, 그다음에 뭐 곤지름 HPV에 대한 게 있고 뭐 매독에 대한 게 있고 헤르페스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에이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에이즈는 사실 거의 현장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드물죠. 에이즈 진단한 적 저는 별로 있지도 않고요. 뭐 사면발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다 그 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도염 질염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균이 나왔는데 이거 치료해 말어. 그리고 남자 여자분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굉장히 흔하죠. 네. 여성분은 남녀가 같이 왔는데 여성분 산부인과 결과지하고 남자 결과지가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요도염뿐만 아니라 헤르페스건 뭐 곤지름이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HPV에서는 요런 그 지금 시청자분 질문이 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읽어보면은 뭐 58번 HPV에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경험이 난 없었고 남자친구도 그간 경험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삽입 경험이 없는데 또 가다실 4가도 이미 맞았는데 왜 감염이 됐을까요? 2년 후 검사하니 소멸이 되었고 58번이 소멸되었다면 다시 생길 수도 있는지 가다시 9을 또 맞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흔히 있고요. 맞아요. 여성분은 진단이 됐는데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친구는 검사하면 검사법이 없다고 하더라 또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이슈들이 HPV에서 아주 많이 듣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그냥 알아서 뭐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이 맥락을 다시 보니까 이 두 분 다 수총각 수처녀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아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매개물을 통해서는 잘 그렇게 옮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래도 밀접한 성관계, 밀접한 피부와 피부의 접촉 마찰 때문에 옮기 때문에 뭐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화장실 이런 데서 옮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되어 있어서 두 분 다 수총각 수처녀면은 좀 58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검출됐다면 있는 거니까요. 알 수도 없고 알아서 모아놓인데 그간 경험이 없었다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다시 보니까 그간이라는 게 있네요. 남자친구도 그간. 이게 아마 수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삽입 경험이 없었던 대학 시절
그 말씀인즉슨 이후에는 삽입경이 있었다라는 걸로 지금 제가 다시 질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가다실 사가는 어차피 58번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61, 16, 18 네 가지이고 가다실 9이 이제 58번을 커버하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가다시 4 맞은 상태에서 58이 그 이후에 어떤 연유로든 뭐 남자친구분이든 본인이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수년간 우린 관계가 없었는데 그럼 리셋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수년 이상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서 58번이 나온 게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거는 혹시나 뭐 어떤 다른 관계가 있었지 않냐 이런 거를 만약에 혹시 생각하신 거라면은 꼭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이론적으로 뭐 가능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 치유가 됐다는 말씀이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2년 후에 없어졌다는 거는. 그럼 이제 58번이 이제 없는 상태인데 바다실 9으로 한번 다시 맞으시면은 58번에 대한 항체를 만드니까 다시 걸리지는 않기 위한 그런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맞고 근데 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삭가 맞았으면 국가 굳이 안 맞아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마 의료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그 스터디나 연구 접근일 거기 때문에 내 몸 위해서 내가 비용을 들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시면은 국가 업그레이드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국가는 맞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58번이 또 걱정이 되시고 어차피 그 사가를 맞은 사람들한테 국가를 꼭 맞아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맞을 필요가 없다 또는 뭐 논의가 필요하다 요 정도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인 거지 내가 그 5가지 추가적인 타입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의미 부여할 수 있다면은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감염 경로 뭐 예전에 제가 그냥 그 다른 유튜브가 아니라 PPT 만들었던 거 그냥 옮겨온 건데요. 주로 성접촉이지만 아주 드물게 비성접촉 경로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험이 없는 10대 여자아이한테 곤지름 아니 그 HPV 병변이 발견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저도 수총각 분께서 갑자기 깜짝 네. 놀라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 설명이 힘들지만 극히 드물게 어떤 물품을 통해서 다른 원인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멸이 됐는지 58번이 나왔는데 한 1, 2년 동안 어떤 병변이 나타난 것도 없었고 아마 여성분이시니까 산부인과에서 주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마다 보셨겠죠. 계속 음성으로 나왔다면은 임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소멸된 완치, 치료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뭐 완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논하기보다는 안심을 하셔도 되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대개 1년 내에 한그 소멸되는 경우가 70%, 2, 3년 안에 소멸되는 거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재감염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다른 분 JSC님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성병을 그 예방하는 성관계 전후에 감염 예방법 같은 거는 여기 예방 및 관리 방법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 콘돔 착용하는 거 도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다실 같은 거는 맞으실 수 있으면 미리 맞아 놓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세이프한 섹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검증된 사람과의 그 관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멀티플 파트너라든지 여러 번 바뀌거나 원나잇이 자주 있거나 이러면은 성병의 위험성이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 주기적인 성병 검진을 남녀 모두 받으시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사람이랑 오래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시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겠죠. 네, 그래서 질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그냥 성매개 감염 요약을 해 놓은 건데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요런 4가지 항목들을 보통 그 성병으로 보고 성매개 감염이라고 보고 구강성교 같은 이슈가 있고 요도염, 여성의 질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 PCR 검사는 보통 남자는 6종, 7종, 8종 정도를 보면 충분하고 추가되는 여성에서 4종 플러스하면 12종이 되는데 그건 남자에서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소변으로 어차피 헤르페스 1, 2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균주에 따라서 임상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로 성매개 감염, 빼도 박도 못하는 성병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공생균, 상재균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균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PCR 검사의 단점 중에는 너무 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검체에서 어떤 위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오염됐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그 남녀 검체 오류 같은 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헤르페스에서는 뭐 재발을 계속하는 물집이 재발하고 궤양성 병변이 오는데 타입 1, 2가 있고 이거 자체로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그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진행하시고 성생활을 멈춰야 될 것이고요. 당분간은 무증상 흘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사마귀 또는 HPV에 의한 이거는 뭐 중요한 이슈인 거는 여성분들한테는 자궁경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분들한테는 항문암, 직장암 또는 뭐 이런 음경암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 이슈는 저희가 여성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선별검사법이 있는데 남성에서 과연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걸 토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거 검사 어떻게 하시죠, 선생님? 저는 그냥 열심히 빡빡 문지를 뿐입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성에서. 결국은 피부에만 붙어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물론 여성의 질 안쪽 자궁경부까지도 침투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안으로 파져 있는 요철이 있는 피부인 거니까요. 물론 그게 이제 피부 세포 안쪽까지 감염을 일으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 치유되는 게 루틴인데 자연 치유되지 않고 계속 세포를 공격하고 DNA 변이를 일으키면 주로 그게 고위험군 16번, 18번 이런 애들이 하는 일입니다만 그게 반복되면 깊숙이까지 침투하면서 암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피부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남자는 결국 요철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 음경과 음모 부분, 음낭 부분, 뭐 항문 부분까지 그 주변부 피부를 그냥 빡빡 문지를 뿐입니다. 각질을 채취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건데 PCR이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아주 극히 예민한 검사의 그 민감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문지르더라도 뭐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 많게는 30%까지 실제 존재하는 게 없다라고 놓칠 확률이 위음성, 거짓 음성이죠. 그럴 확률이 꽤 있어서 남자분들 검사하신다고 오셨을 때 만약에 여친이 뭐가 나와서 나도 해보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저는 구태여 권하진 않고요. 물론 진찰은 한번 해보죠. 증상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권하진 않고 있을 때는 어라 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일단 원한다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그 검사를 진행하면서 조직의 일부도 저는 채취해서 넣으면 조금 더 위음성 확률이 낮아지고 이런 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데요. 그 HPV가 있나 없나 우리가 피 검사, 소변 검사 하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께서 산부인과에서 막 그 진료를 선별 검사로 이제 검사를 하다가 HPV가 양성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남자친구 남편도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설명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산부인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파트너분이 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려보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그거는 여기 써놓은 것 때문인데 일단은 교과서적으로는 남성에서 표준화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선별검사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언제 검사법이 있긴 있어요. 제일 확실한 확진법은 성기가 됐건 항문이 됐건 구강이 됐건 병변이 사마귀 병변이나 뭐가 있다면은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하려면 그 병변을 떼어내는 거죠. 외과적 절제가 됐건 뭔가 이렇게 해서 떼어내거나 아니면 병변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 연재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 병변이 있어요. 저기 뭔가 찜찜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 PCR 검사를 긁어서 하는 스왑 PCR을 그 병변에 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거기서 나온 거는 확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궁금해서 병변은 전혀 없는데 하는 거는 원래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추천되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떨 때 하냐면은 HIV, 에이즈 감염자이시거나
또는 MSM, 그러니까 어떤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인 경우에는 항문암이나 항문 HPV의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고동내 부위에서 항문 쪽에서 그 PCR 검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소변으로 HPV PCR을 한다든지, 그거는 제일 비추되는 방법이고요. 의미가 아예 없고 비용만 들고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피부에 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피부나 점막에 잘 분포하기 때문에 소변을 본들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검사는 일단 비용도 꽤 될 것이고 비급여 항목이 될 테니까,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그걸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괜한 안심을 하는 것도 문제고, 검사 결과 해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상은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걸 꼭 알고 싶은 분들은 그런 증상 없을 땐 검사하기보다는 일단 그 비용으로 가다시9부터 맞으시라라고 권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추천법에서는요. 맞습니다. 이게 뭐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한들 그러면은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약이 없다입니다. 그렇죠. HPV가 뭐가 나온다 한들 만약에 소변 검사, 뭐 유레아 플라즈마 되었든 클라미디아 되었든 아까 말씀 나왔던 그런 PCR 검사, 그쪽은 뭐가 나와도 다 대처법이 있기 때문에 뭐 증상이 없어도 간혹 해도 뭐 의미는 볼 수 있을 텐데요. HPV는 약이 없어서 구태여 알아낸다 해도 사실 좀 기분 나쁘고 죄책감이 들 뿐 뭐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일단은 질문 주신 분들이 꽤 있어서 네. 저희가 또 미리 준비해 놓은 질문과 답변은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 질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엔젤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네. 조커님, 예, 조커님. 헤르페스 혈액 검사 타입 1, 2 기준으로 보험 처리 여부가 다를까요? 예전에는 뭐 어떤 건 성병이라서 보험이 되고 어떤 거는 아니고 보험이 안 됐다. 글쎄요. 혈액 검사할 때 저는 증상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감염되어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1과 2 정도 두 가지를 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요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대원칙. 증상이 있거나 또는 파트너가 뭔가 진단이 됐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분이 요도염 질염이 진단이 되면은 상대방도 그걸 기재하고서 하는 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될 거고요. 증상이 있다라고 기재를 하면서 하는 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그냥 궁금해, 증상은 전혀 없는데 그냥 싹 다 성병 검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보험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헤르페스를 타입 1, 2를 뭐 IgG를 따로 해서 본다 했을 때 원래는 한 가지만 보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험으로 했을 때는 한 가지는 병원 입장에서도 삭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한해서는 대개는 타입 2를 성병으로 보니까 타입 2를 보험으로 넣으면은 타입 1은 그냥 100% 본인 부담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네. 안잘남님, 귀두의 피부색은 시시각각 변하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얇은 피부이고 그 안에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창백하게 보일 때도 있고 시퍼렇게 보일 때도 있고 아주 핑크빛으로 아주 혈색이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성기 주변 모낭염이 다른 피부 모낭염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늘 음침하고 또 음모가 빽빽한 경우가 있고 또 세균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작다면은 그냥 지켜보기도 할 거고요. 뭐 조금 짜고 연고 바르는 정도일 수도 있고 되게 심하거나 크거나 반복되면은 먹는 항생제까지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 네. 네. 588님, 성관계 후 성병 증상이 나타난 잠복 기간 언제쯤 나타날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요거 관련해서 저희도 질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잠복 기간에도 성병 검사하면 정확한가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께서는 소변 검사 관계 다음날 검사에도 정확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성병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크게 4가지 분류 얘기했는데 균주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따라서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 소변 검사 같은 거는 보통 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래도 이틀 정도 지나면 웬만하면 나을 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만에 너무 불안하다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검사를 하기는 또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아마도 그 인큐베이팅이 되는 그런 시간이 수일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잠복 기간, 그 질문 주신 거는 관계하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가 며칠 걸리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면은 균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뭐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성병 중에서 뭐 요도염, 질염 같은 거는 보통 관계 직후에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3에서 5일, 무한 잠복 기간을 최장 잠복기로 치면은 2주, 어떤 균주에 따라 6주까지도 봅니다. 클라미디아 6주 뒤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장 잠복기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냐? 연재현 선생님 말씀처럼 한 이틀 뒤에 와서 검사를 해도 나올 거는 대부분 나옵니다. 소변 검사에서 하는 PCR 검사는 민감도, 민감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주를 한 3, 40만 배 증폭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건 나오는데, 만약에 음성으로 나오고 뭐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어떤 뭐 요도 자극 증상이나 고름이 나오는 게 지속된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팅 피리어드가 너무 짧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면역력이 그 환자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뒤늦게 균이 검출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대개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PCR 균 검사는, 소변 검사, 질염 검사, 요도염 검사는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헤르페스, 매독, HPV 같은 거는 증상 나타나는 시점은 또 각양각색이죠. 네. 바로 나타나는 헤르페스 병변도 있고 한 1주에서 2주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HPV 같은 거에는 몇 달,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그럴 수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검사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텀을 좀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12주, 3개월 정도 후에 뭐 에이즈건 헤르페스건 매독 체크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잠복기라고 하는 게 감염은 됐는데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증상이 없어서 그런 기간인 건데요. 만약에 어떠한 딱 정해져 있는 물론 경향성은 있겠지만 이거 들어오면은 무조건 뭐 일주일 뒤에는 고름이 나온다 이런 게 없거든요. 너무나 많은 그 성매개 감염들이 무증상이 흔하고 또 짧게는 뭐 수일, 수주, 수년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 이제 성관계 했는데 지금 뭐 한 달 될 때까지 아무런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나? 요렇게 하기는 또 좀 어렵고. 네. 그래서 만약에 찜찜한 상황이 있으시면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늘 권해드립니다. 네, 별사랑님. 네. 에이즈는 삽입성 행위로 감염 확률이 가장 높은가요? 아니면 성기 애무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뭐 그 수혈이라든가 어떤 피와 피의 직접적인 바늘이 꼽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관계로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삽입 성행위가 감염률이 제일 높고요. 더 높은 것은 아마도 상처가 좀 날 수 있는, 특히 이제 그 같은 성별 분들의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위일 때 뭐 학문적 성교를 한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감염 확률이 높고, 일단 타액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섞이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키스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무해한데 성기 애무를 했을 때 성기의 액체에는 바이러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무를 하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당하는 분이 감염인일 때 하는 분이 입안에 혹시 작은 상처가 있거나 했을 때 굳이 말한다면은 전파 확률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삽입 성행위가 제일 높은 건 맞을 겁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사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기존에 뭐 제 채널에도 그렇고 비욘드에서도 다 클립이 각각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늘에 찔렸거나 뭐 수혈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더 사실 많고요. 에이즈 확진자와 성관계를 한 번 했을 때 전파되는 확률이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감염률이 더 올라가는 것이지 한 번 관계했다고 해서 뭐 이게 100% 감염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극도로 낮긴 합니다. 어쨌건 이거는 검진을 꾸준히 하시면서 콘돔 착용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동성 간의 그 MSM 경우에 조금 더 감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네. 안잘남님, 관계 후 소변을 보시면은 요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조금 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만 세균이 진짜 침입을 해서 점막에 제대로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거를 소변으로 그 흐름으로 씻어내는 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일까라는 거는 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근데 마려우시면 보십시오. 네. 네, 여성분들 방광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성병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 직후에 일단 소변 보시는 거는 습관화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콘돔 사용 시 매독 걸릴 확률은 콘돔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성병류가 있거든요. 콘돔 착용해서 그 예방할 수 있는 성병의 종류는 체액을 통해서 넘어가는 정액 같은 걸 넘어가는 거고 요도염, 질염, 그 HIV 같은 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90% 이상으로 요도염 같은 경우에는 97, 8% 이상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 스킨 투 스킨으로 피부에서 피부로 가는 뭐 매독이라든지 HPV, HIV는 예방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라서 30%에서 70% 사이, 그러니까 뭐한 80%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콘돔을 착용하더라도 매독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 예방률이 뭐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확률을 낮추는 건 사실일 수 물론이죠. 있으니까요. 네. 그 착용하시면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HIV, 아마 HSV, 헤르페스 같은 경우가 이제 콘돔으로 막을 수 없는 거에 또 해당할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빠르게 한 줄씩만 답을 드리고 매튜님 귀두포피염은 성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파를 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청결 유지하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귀두포피염이 너무 재발하는 경우에는 포경 수술을 한다든지 각별히 어떤 청결 유지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네, 엔젤님, 비뇨의학과의 범주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과가 얽혀 있는데 딱 맞습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 장기도 맞고 그 신기능도 저희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신장 이식 수술은 이제 다 역사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학병원에서 이식 수술할 때 신장을 주시는 분들께 고스란히 별 탈 없이 가장 수술하기 좋은 방향으로 멀찍이서 이렇게 잘 혈관과 요관 부분을 이제 잘라서 제공하는 그 공여할 때 수술하는 거 저희가 하고 신장을 이식해서 실제 삽입하는 수술을 외과에서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병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떼어내는 거는 비뇨기과에서 하고 붙여드리는 거는 그 이식 외과에서 하겠고요. 마지막 행자TV님 질문하고 저희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30 후반 남자시고 헤르페스 E형 감염 초기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법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처음 6개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못 드렸어요. 헤르페스 E형의 어떤 그 에이심토마틱 쉐딩 증상 없는데 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6개월 이내 초발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뿌리는 경우가 한 30%라고 알려져 있어요. 30%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한 달 중에 한 열흘은 내가 뿌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물집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아래쪽 수포가 발생했던 부위 주변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뭐 제모를 하고 보신다든지 하다가 병변이 생기는 것 같으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요즘 최근 결과에서는 한 10에서 20% 사이가 쉐딩이 된대요. 증상이 없을 때. 그래서 한 달로 치면 3에서 5일이라는 보고들이 나오거든요. 요새는. 이런 것들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잘 보시고 면역관리 잘 하시고 증상 있으면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고 파트너분을 만나시게 되면은 사실 내가 이게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주의해서 그 검사도 하고 관계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음주 이런 걸 피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요.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그냥 오늘 했던 내용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봄을 기다려 보시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